산청 하동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열흘째지만 아직까지 완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99%로 불과 1%만 남았지만 마무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곡산 정상에 비가 내리자 주민들이 환호합니다. 하지만 비는 야속하게도 10분쯤 내리고 그쳤습니다. 진화율이 99%여서 완전 진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은 불의 길이 400m를 남겨놓고 해지기 전까지 끝내 주부를 잡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과는 컸습니다. 천왕봉을 위협하던 불길을 2km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애초 4.5km 지점 관음사 인근의 방화선을 내원 계곡 근처로 후퇴시킨 겁니다. 지리산 정상과 약 4.5km 지점에 있던 저지선에서 화선을 내원 계곡 쪽으로 약 2km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불의 길이는 400m, 지리산 권역은 200m만 잡으면 됩니다. 산청 하동 산불이 완진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진화와 재발화가 반복되는 겁니다. 어른 허리 높이까지 쌓인 낙엽층은 표층의 불은 껐어도 그 밑은 여전히 100도씨 이상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잔불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되살아난 산불은 바람을 만나서 다시 비화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진화의 효율도 떨어지고 산불의 지속 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나무의 사다리 구조. 산청 산불지대엔 아래에는 조릿대나 청미래 덩굴이 밀집되어 있고 위로는 소나무나 불참나무가 생육합니다. 이 나무들이 사다리나 계단처럼 되어 있어서 키 큰 나무의 꼭대기까지 불이 번진 겁니다. 특히 강한 바람을 만날 경우 불티가 비산하면서 산불이 확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국립공원구역은 높은 해발 고도와 빽빽한 숲 구조로 진화 인력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산불이 지속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어젯밤 9시 기준 산불로 인해 사망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 등 모두 75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계속 늘어 주택 3,200여 채와 농업시설 1,100여 곳 등 모두 5천여 곳에서 산불 피해가 난 걸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라 대피했다가 아직 집으로 가지 못한 이재민은 4,355세대 6,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은 사그라들었지만 피해 주민들은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들이 원래 일상을 회복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안동 기란면 대곡리 한실마을.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소담한 마을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부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전화와 인터넷은 물론 종일 울리던 재난안전 문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닷새째 10km 떨어진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 다 타버린 집이 눈에 밟혀 수시로 마을을 찾습니다. 이 안에 전자제품 다 못 건지고 이 집 안에는 냉장고 2대, 텔레비 하나, 세탁기 하나, 또 선풍기도 한 3대 있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84살 할머니는 불이 마을로 번지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방이 연기로 뿌옇게 변하자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하수구 안으로 대피해 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더 불안하고 이제 이따 따라오면 눈물 말도 못하지 뭐. 산불이 덮친 뒤 끊겨버린 전기와 수도도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야 할 농기계도 모두 불에 타 당장 생계도 막막합니다. 아직 뭐 실감이 안 나, 막. 이래 보니까, 뭐, 타는 갑작하고, 뭐, 그렇게. 아직 뭐, 어리빵빵하게, 막, 그렇다. 빨리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나오고 하면 좀 안전하게 좀 살면 싶어. 무섭게 번지던 산불은 사그라들었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마을에는 깊은 상흔이 남았습니다. 주민들이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 영남권 산불로 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고 또 재산 피해도 천문학적 규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향후 화재를 낸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다 3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3,400여 곳이 탔습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수나 풀베기,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씨 등 과실에 따른 실화로 추정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위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 농지, 주택과 상가 등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화자들이 실제로 배상하게 될 금액은 청구되는 금액보단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행위로 물건이 없어졌다면 멸실 당시 시가를, 훼손됐을 때 수리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액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청구액보단 낮습니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실화자의 피해 확대 방지 노력이나 당사자의 경제 상태, 화재와 연소 확대 원인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강원 지역 대형 산불은 한전의 전신줄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배상 책임은 이재민들이 청구한 260억 원의 33%, 감정액의 60%인 87억 원만 인정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화재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액이 감경된다고 해도 사인인 실화자들이 배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회생,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재산이 1억밖에 없으신데 100억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급을 못하면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도 있고, 실제로 회수가 안 될 수 있죠. 결국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찰이 경북 산불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의성군 괴산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괴산리 야산에 있는 한 묘지를 찾아 주변을 촬영하고 버려진 라이터를 수거하는 등 합동 감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화자로 지목된 성묘객 50대 A씨와 가족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번 주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산불이 인명은 물론 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산림보호법뿐만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 보호법까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의성군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산불 예방 진화대원은 9,600명에 달하지만 평균 연령이 환갑일 만큼 고령자가 대다수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기간제 업무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이번 대형 산불 사태 속에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와 사투에 기진맥진한 산불 진화대원들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산불 진화 인력은 모두 1,143명. 이 가운데 94.6%는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역할을 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입니다. 그런데 무려 69.7%가 60세 이상, 평균 연령이 환갑에 이를 만큼 고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15kg짜리 등진 펌프와 갈퀴를 들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번처럼 대형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며 안전까지 지키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에서 사망한 진화대원 3명이 모두 60대였고 24일 전북 진안군 산불 때 다친 2명은 70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년 중 6, 7개월만 운용하는 진화대는 최저시급을 받고 주로 농촌과 산촌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공 노인 일자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최전선에 이번에 투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현실화하고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산불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산청 하동 산불이 지리산까지 옮겨 붙으면서 멸종 위기 동식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지리산 반달 가슴곰인데요.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곰들이 다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리산까지 밀고 들어온 불로 골짜기, 능선마다 연기가 가득합니다.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사람은 물론 동식물들의 보금자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에는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반달 가슴곰입니다. 현재 90마리 정도가 지리산 일대에 살고 있고 30마리만 위치 추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기 전인데 다행히 불이 번지고 있는 구곡산에서 천왕봉까지 능선에서 자고 있는 곰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에서 가장 가까운 개체는 천왕봉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만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나머지 60마리의 안전은 그야말로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측에서도 지금 반달곰의 그 소재라든지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이제 반달곰들도 굉장히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굉장히 멸종 위기적인 동물들도 있는데 그런 그 동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무인 카메라 등으로 살피고 있지만 아직 모습이 잡힌 반달 가슴곰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이 지나간 뒤에 서식 환경 변화 역시 멸종위기 동물에게 큰 위협이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미얀마에서 강진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600명 넘게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강진 여파로 무너진 태국의 고층 빌딩 현장에선 90명가량이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파악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훨씬 더 많고 실종자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초기 집계 결과 건물 2,900채가 부서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진앙에서 가까운 제2의 도시 만달레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In Mandalay, it's so desperate. Mandalay is just 12 miles away from the epicenter, and the damaging of infrastructures, the buildings, the roads cracking, airport's tower was just falling, and the bridge. 33층 빌딩이 무너지는 등 역시 큰 타격을 받은 태국에서도 숨진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당국은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We won't be able to let it pass 72 hours for the hope that we are still able to search the survivors. 태국의 인명 피해는 대부분 고층 건물 붕괴 현장에 한정됐지만 미얀마는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끊어진 통신망이 연결되면 얼마나 더 많이 집계될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는데 자칫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얀마 강진의 영향으로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79명이 실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의 태국 당국은 인명피해 규모를 이렇게 밝히면서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구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방콕의 명소인 짜뚜짝 시장 근처에서 건설 중이던 30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는 큰 두 개의 지각판에 경계에 놓여 있어 늘 지진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특히 대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긴 활성 단층이 존재해 한 번 지진이 나면 태국까지 영향을 주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는 두 개의 큰 지각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남북으로 자리한 거대한 활성단층이 존재합니다. 유라시아판하고 인도판이 충돌하는 곳에 해당하는데요.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에 대해서 이 북동 방향으로 충돌을 해와요. 이번 지진은 그 충돌력에 의해서 주양 이동단층성 지진이 발생을 한 결과로 일어났고요.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바로 미얀마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사가잉 단층대입니다. 길이가 무려 1200km에 달하는 이 단층대에는 제2의 수도 만달레이를 비롯해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 양곤 등 미얀마의 주요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가잉 단층은 아직도 활발한 활성 단층으로 1946년 규모 7.7의 미얀마 강진과 2012년 규모 6.8의 강진 모두 이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단층이 남북으로 이동하며 강한 지진파가 인근 태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길게 원래 늘어서 있고 여길 따라서 지진이 원래부터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쪼개진 단층면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쪼개지면서 그 방향으로는 굉장히 강한 지진파가 전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0km 정도 떨어진 태국에서 엄청난 지진동이 관측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번 미얀마의 규모 7.7의 강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30개 이상의 폭발과 맞먹는 에너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얀마의 규모 7.7 강진의 강타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제사회는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은 $500만, 우리 돈으로 73억 원 규모의 초기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강진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온 러시아는 구조대와 의료진을 태운 항공기 2대를 미얀마로 급파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강진과 관련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며 도움을 줄 것이고 이미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타미 브루스는 미얀마의 지원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규모와 종류 등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미얀마에 위로를 표하고 응급구조팀을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 강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미얀마는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지진 재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얀마 측에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음 달 중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의 사실상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따라 금요일을 고집한다면 다음 달 4일과 11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요일을 따지지 않는다면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는 셋째 주에도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권한대행은 금요일 파면을 선고한 뒤 돌아오는 월요일 헌재를 떠났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관 구성이 바뀌기 직전쯤 선고될 거라는 분석은 탄핵 심판 초기부터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경우의 수로 꼽혔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헌재의 숙고가 계속되면서 유력한 금요일이 수차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최근에는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큰 관측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헌재가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을 180일 안에만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탄핵 심판 중간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퇴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을 넘기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포함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남은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치열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장기화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등 현안에 대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보좌와 산불 같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기각에 즉각 환영 입장을 공지했던 대통령실은 이후 정책 현안 위주로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행 복귀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모진이 대거 배석하고 산불 현장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지원 대책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가안보실도 외교안보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며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섰고 국가 AI 안보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정책 행보도 재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실무진들은 예상치 못한 만큼 놀란 건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장고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침착하고 담담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침묵도 메시지라며 대통령실도 이런 분위기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걸로 보이는데 물밑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질수록 윤 대통령 탄핵안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 무죄 선고 직후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60%가 탄핵에 찬성하는 등 여론 지형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만큼 대통령실은 섣부른 예단 대신 민주당의 공세와 그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주요 사건, 그에 따른 법원 판단을 두고 정치권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결론이 나올 때마다 여야가 내놓는 반응 강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기류인데 최대 뇌관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리적,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단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야권 정치인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상식이 승리한 거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추켜 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법원이 나서 바로잡아준 거란 취지인데 여당을 향해선 승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불과 3주 전 전국 상황을 떠올리면 사법부를 상대로 뒤바뀐 여야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단 냉소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란 법원 결정을 놓곤 정반대의 모습을 내보인 탓입니다. 당시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 민주당에선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는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란 맹비난이 쏟아졌고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반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전국 판도를 바꿀 사법부 판단에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 게 정치권 이치라지만 노골적인 비판 수위는 상식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탄핵 정국의 종지부를 찍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각하나 기각을 외치는 반면 민주당은 12년 만에 펼친 천막 당사에서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 압박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들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 정국에선 이 같은 난제 해결은커녕 갈등이 더 증폭될 일만 남았다는 부정적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로 교통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어제 오후 1시부터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와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핵 찬성단체도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와 열린 송현광장 근처인 율곡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장소 일대에서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마감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8.24%,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12.48%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37.92%,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18.34%,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19.36%를 기록했고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5.87%로 나타났습니다. 본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에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갖춰놓고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 착수해 외국계 증권사 13곳에 대해 83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 공매도 주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문 내는 시점에서 판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불법 공매도 논란이 사라지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SDS가 가동되게 되면 우리 시장의 오랜 논쟁 사안이었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줄어들어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공매도 재개가 얼마나 외국인 매수를 이끌어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증시 상승을 이끈 조선과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고 있는 대차 잔고가 급증한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선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와 피해 복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자회견장에 해외 입양인들이 자리했습니다. 11살이던 1984년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는 국가가 아동매매를 허락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양 동의서 써주신 적 없습니다. 제 입양은 범죄입니다. 부끄러운 역사 받아주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진실화해위는 김 씨를 비롯해 1960년대에서 90년대 해외에 입양된 아동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구제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 장소를 허위로 적거나 부모 동의 없이 버려진 아이로 꾸미고 입양 보내기로 한 아이가 숨지자 다른 아이의 신원을 바꿔치기해 대신 입양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보호장치도 없이 짐짝을 싣듯 비행기에 태워진 아이들. 장애 아동은 할인해준다는 당시 덴마크 일간지 기사 제목처럼 입양 아들은 마치 상품처럼 팔려갔습니다. 1971년에는 매달 15명의 아동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숫자는 양부모 대기자 수의 기초에 재조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진실화해위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입양인은 56명. 하지만 신청인 가운데 42명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Uncertainty, the lack of documents, is at the core of what we adoptees have all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We are victims to state violence, but without a trace. 국가기관이 과거 해외 입양의 인권 침해와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복구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외교 때마다 전용 열차를 이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올해 방문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랫폼에 정차한 열차에서 중절모를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립니다.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형 모습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달려간 겁니다.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 타신 전용 열차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발휘음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녹색 바탕에 노란 띠가 칠해진 이 전용 열차는 4년 뒤인 2023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때 다시 등장했습니다. 앞서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베트남 하노이까지 무려 60시간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하늘길을 이용한 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 때가 유일했는데 이마저도 중국에서 빌린 항공기였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 타신 중국 전용기가 싱가포르 창의 국제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참매 1호로 불리는 김정은 전용기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정상 외교 때마다 주로 전용 열차를 이용해 왔습니다. 일반 열차와는 달리 사면이 방탄 소재고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 통신 장비와 함께 박격포 등으로 무장도 한 것으로 알려져 움직이는 요새로 불립니다. 이르면 오늘 5월 러시아 전승절을 전후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도 전용 열차가 다시 등장할지 관심입니다. 극동 지역을 간다면은 기차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모스크바를 간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전용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철도 노후화와 방탄 열차의 무게 탓에 저속으로만 주행할 수 있다고 알려진 만큼 김정은의 열차 사랑이 북러 정상회담 시기나 장소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테러 단체로 지정된 중남미 갱단 조직원 수백 명을 추방하면서 이들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미립국의 배후로 알려진 중남미 갱단들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밀거래는 물론 아보카도 농업까지 장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마약갱단 트렌데 아라과 조직원들이 수갑을 찬 채 엘살바도르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스에 도착합니다. 약칭인 TDA로도 불리며 조직원만 5천 명에 달하는 이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국제 마약 밀매 조직으로 미 국무부가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른바 8대 갱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But we're not going to put up with it. This country is not going to allow people to come in and dump drugs and kill our youth and other than our youth too. Older people are very much affected. So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또 다른 거대 마약 조직으로 역시 테러 단체에 포함된 MS-13은 최근 두목인 로만 바르달레스가 멕시코에서 붙잡혔습니다. 근거지인 엘살바도르에서는 부켈레 대통령 취임 이후 MS-13의 조직원을 가두기 위해 테러범 수용센터인 세콧이 만들어졌습니다. Sí, antes tenían a los pandilleros con prostitutas, con PlayStation, con pantallas, con drogas, con teléfonos, con celulares, con computadoras y a los custodios y a los soldados y los tenían durmiendo en el suelo. 이 밖에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잘 알려진 마야광 엘차포,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의 조직인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도 테러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특히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대표적인 공급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멕시코의 아보카도 농업을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레스 우니도스를 포함해 2개의 국제갱단과 6개의 마약 카르텔이 테러 단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해외 테러 단체에는 주로 중동의 하마스와 아프리카의 보코하람처럼 해외 무장 정파나 반군 조직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 미국 정부가 해외 마약 조직을 직접 잡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 가운데 한 명이죠. 배우 이재훈이 최근 드라마에서 백발로 변신해 M&A 전문가를 연기했습니다. 시그널 시즌2를 비롯해 올해 여러 작품을 통해 분주한 시간을 보낼 이재훈을 이광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충무로 등판과 동시에 영화제 신인상을 휩쓸며 괴물 신인으로 불렸을 당시 이재훈이 차기작으로 선택했던 영화 건축학 개론입니다. 모든 이들에겐 가슴속에 첫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언젠가는 꼭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고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20년간 쌓은 필모그래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 시간을 돌려도 그때만큼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정말 20대 초반의 그 풋풋한 첫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 그 시절에 연기를 한다? 뭐 노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싱그럽고 풋풋한 모습은 결코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시절에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때만 할 수 있는 믿고 보는 배우의 시작을 알린 저예산 독립영화 하수꾼에 대한 자부심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연결됐습니다.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과 예전 같지 않은 극장가 분위기에 대한 영화인으로서의 진지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 극장들을 찾아가면서 그 극장들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운영이 되면서 그 극장 안에서 또 한국 독립영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극장에 찾아주시지만 예전만큼은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런지 독립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굵직한 영화제에서 사회자 자리에 설 만큼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가 된 건 어쩌면 어릴 적 꿈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는 것이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기쁘고 행복했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 사장이면 그 VHS 비디오 테이프를 내 마음대로 빌려서 집에서 틀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빌려보던 비디오 테이프 속에서 영화인의 본능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명확하게 텍스트로 정리는 할 수 없는데 이상한 어떤 감정들이 많이 휘몰아치더라고요. 초록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박하사탕 그리고 시, 최근에 이제 버닝까지 네, 그런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또 영화지만 인생을 배운 것 같고 아, 이렇게 사는 어떤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이 있구나를 느끼면서 아, 나도 이렇게 그리는 세상에 배우로서 뭔가 동참하고 싶다. 안정적인 길을 거부하고 새로운 장르에 자신을 끊임없이 던져온 이재훈은 최근 백발로 변신해 그야말로 연기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윤준호라는 캐릭터는 냉철한 판단과 불굴의 실행력을 가지고 기업의 이 부채 상황에 있어서 M&A를 통한 극복을 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드라마를 통해서 박승경이 나 이지환이에요. 협상의 기술로 올해의 포문을 연 이재훈은 원년 멤버들과 함께 시그널 시즌2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작품이 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시그널 두 번째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즌1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열린 결말로 끝나서 잘 봤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끝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배우로서 최종 목표는 대중에게 신뢰감을 보장하는 연기인데 10년 만에 시청자에게 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예술가 백남준. 이 이름 석자는 너무 유명하지만 의외로 그의 작품을 많이 떠올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내년 서거 20주기를 앞두고 백남준 실험 정신을 되짚는 전시회들이 올해도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김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4년 새해 첫날 뉴욕과 파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한 위성 예술쇼가 펼쳐집니다. 당대 손꼽히는 예술가들을 대거 참여시킨 백남준의 이 퍼포먼스는 전 세계 2,500만 시청자를 실시간으로 소통시키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 선을 그리고 바이올린을 질질 끌다 불태우기도 하는 기회. 1960년대 백남준은 고정관념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진 행동하는 예술가였습니다. 백남준이 만든 첫 번째 로봇 K456은 기계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안을 했던 작가고 무엇보다도 그걸 굉장히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방식으로 예측을 했었던 유쾌한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고장난 TV를 눕혀도 보고 화면을 찌그러뜨리면 더 멋진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발상의 전환으로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고 브라운관 TV도 낯설던 1970년대에 백남준은 이미 지금의 초연결 시대를 내다봤습니다. 가수 싸이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백남준이었습니다. 그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의 인물로서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예술가의 역할 그리고 소통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보여준. 백남준의 예술적 도전을 조망하는 작업은 올해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백남준 사후 최대 규모로 열린 부산 전시회에는 3개월 동안 12만 2천여 명이 다녀갔고 백남준 아트센터는 실험 정신을 가진 신진 작가 작품들로 올해 전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 비치는 윤들을 저는 백남준의 TV 노이즈처럼 느꼈어요. 여러 대의 디스플레이들을 인터넷의 시차를 통해서 지연 시간을 주고 그 지연 시간을 통해서 울림을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백남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협업자들을 통해 어떻게 실제 작품으로 이어졌는지 백남준 작업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전시회도 관심입니다. 미국의 판화가이자 파트너였던 마크 페추폴의 공방에 묻혀있던 귀한 자료들이 어렵게 국내에 들어온 겁니다. 백남준은 그것을 지휘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한 분이고 그 지휘자 밑에 너무너무 실력 있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협업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그들의 기술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자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4월에는 백남준의 육성으로 백남준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회가 5월에는 백남준의 선구안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른 가장 오래된 TV를 미술관에서 감상할 기회도 있습니다. 예측 못할 변수마저 예술로 녹여내며 시대를 앞서 나간 예술가이자 철학자. 내년 서거 20주기를 앞두고 백남준 찾기 예열 작업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아시아권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순위에서 한식 레스토랑이 눈에 띄는 선전을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시상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아에서 내로라는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6개 도시에 있는 식당 수백 곳 가운데 상위 50곳을 선정하는 자리입니다. 매년 두세 곳만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식당 4곳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Number 25, Etanic Garden. 7th door. Number 10, Anjiam. The best restaurant in South Korea, Mingles. 여기에 51위부터 100위까지를 합하면 모두 10곳이나 됩니다. 특히 한식당이 아시아 레스토랑 5위 안에 든 건 이번이 처음. 해를 거듭할수록 명단 안에 드는 한식당도 많아지고 순위도 높아져 달라진 한식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한식 부스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식재료로 맛과 멋을 낸 음식들에 참가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Variation and the variety, yes. I particularly like a Korean barbecue. The variety of the side dishes, tofu and kimchi, and this is very unusual, sort of creative cuisine. 한식 전파의 최전선에 있는 셰프들도 한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식이 사실 그 안에서 개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슷한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캐주얼 음식에서부터 시작된 관심이 이제 파인다이닝까지 충분히 올라오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즐기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레스토랑 1위는 태국 방콕에 있는 가간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방콕은 도쿄와 더불어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9곳씩 이름을 올렸는데 언젠가는 우리 한식도 1위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까지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전부터 낮 사이에 경기 남부와 인천, 충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대구는 1.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낮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대전은 10도, 창원은 1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